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배경화면은 독도상공을 비행하는 한국의 전투기 2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배경화면은 휴전선 부근의 사진입니다. 도요타가 움직인 왜 일본 기업은 151조엔의 대미 투자로 지정학 리스크를 짊어질까라는 제목으로 머크몰에서 11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대미 투자의 전략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이시바 총리 당시는 2025년 2월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1조 달러 약 151조엔 규모로 확대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2019년 이후 5년 연속 세계 최대 대미 투자 기금을 강조했다. 현재의 연간 대미 투자액은 약 8천억 달러이며 이것을 1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의욕을 보인 것이다. 손정희 씨는 2024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배속하는 자리에서 향후 4년간 1천억 달러 약 12조 엔을 투자하고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는 시장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 경제 안전 보장의 확보라는 보다 고차의 전략적 의도를 근거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 등 대형 제조업이나 관련 기업에 의한 거액 투자는 순수한 비즈니스 판단을 넘어 국가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공공적인 의미를 띠고 시작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거액 투자는 미일 동맹을 경제면에서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심화는 유사시나 국제적 과제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일본을 지탱하는 정치적 경제적 동기를 간접적으로 담보해 일본의 안전보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이 된다. 반면 미중 갈등 격화는 글로벌 공급망 분단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전략물자 조달에서는 중국 의존이 큰 경제 리스크가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본 기업은 차이나 리스크 회피 관점에서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내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이나 그 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의 생산 조달에 대한 강인성을 높여 경제 안전 보장상의 약점을 극복하는 목적이 있다. 일본 기업에 의한 대미 투자나 현지 생산의 확대는 선제적인 대응책이 된다. 미국이 세일 혁명에 의해 세계 유수의 에너지 강국이 된 것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전략에 큰 전기를 가져왔다. 미국으로부터의 액화 천연가스 LNG나 석유의 조달을 확보 강화하는 것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화나 시레인의 리스크에 의한 공급 두절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여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인데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의 급증은 국가 전략상의 의미를 가지는 한편 염려나 리스크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 있어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인도나 아세안 제국 등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신흥국, 개도국 사이에서도 염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국가는 미중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입장을 유지하며 자국의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강화는 자금과 기술, 인력의 국외 유치를 의미한다. 거액의 대미 투자가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제 기반을 취약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인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수적이다. 뒤집혀진 그 한반도 지도를 그냥 참고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정학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 오늘날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격동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일본의 생존 전략의 일환이다. 미일 동맹을 지렛대로 삼아 안전 보장을 담보하고 공급망의 강인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고위험 고리턴 전략적 시프트다. 그러나 이 전략의 성공은 쉽지 않다. 미국 일변도가 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머물러야 한다. 게다가 국내 산업의 활성화나 글로벌 사우스 제국과의 협조라고 하는 멀티트랙의 외교 경제 운영도 불가결하다. 일본은 지금 지정학적 요청과 경제적 합리성, 국내 산업 유지라는 삼중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 전략적 투자가 진정으로 일본의 지속적 성장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는 한층 더 치밀한 전략 설계와 리스크가 요구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를 못하고 있죠. 치밀한 전략이 뭐냐? 어떤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세계 지정학적 요청과 경제적 합리성, 국내 산업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이거의 가운데 세계의 이 삼각형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치밀한 전략 설계와 리스크 관리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생뚱맞게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해보죠. 무식하고 매국노적인 저는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와이도 미국 본토와 아주 멀리 있다. 언젠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듯이 유럽은 독립국가가 되었듯이 말이다. 심지어 영국까지도 그러지 않았었느냐. 역사를 길게 보면은 2조 500년 솔직히 중국 중원을 제패했던 나라 명에 충성을 했고 청이 명을 집어삼키자 다시 청에 종속하는 2조 500년의 4대주의 한국 조선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500년 정도 미국에 종속되더라도 뭐가 어떻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마치 주정부처럼 주의회 의원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연방 정부나 또는 이 연방 의원으로 그 상원 의원 등으로도 입성할 수 있는 그리 해가지고 코리안 주의 이 말하자면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차피 뭐 2028년에 상장기업 모두가 영문으로 다 공시를 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영어를 더 좀 써야 되는 그런 시대도 돌아왔습니다. 뒤집힌 지도엔 한반도가 중심, 주한미군 사령관 중로 모두 견제. 양지호 조선일보 11월 17일입니다. 브런슨 뒤집힌 지도 글통에 밝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함이 담긴 듯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국 사령관이 17일 한반도 배치된 주한미군은 중로 모두의 비용 부과 코스트 임포지션이 가능하다며 한국은 러시아의 북방 위협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한중 간 해역에서 중국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서측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온라인에 게시된 뒤집힌 지도 이스트 업 맵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가 러시아 함대가
한국 동쪽 해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해역을 보다 방어하기 쉬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게 핵잠등이 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서해에서도 한반도 전략은 중국 공산당 북구 전구 육군 노던 트리트 아미뿐 아니라 북방 함대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양측 바다 모두에서 적의 작전을 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함을 드러낸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세 방향의 경쟁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북한을 언급했다. 주한미군이 근데 북한도 규탄에서 자제 촉구로 또 표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서 러시아, 중국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빨리 흰 색깔이 여기 주황색으로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북한까지 여기 하얀색으로 빨리 돼야 아주 그냥 그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를 국경으로 해가지고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희망사항을 좀 해보고 싶네요. CEO 최고 지도자는 모든 것을 모른다. 다만 과잉을 무력화하고 강점과 우위를 활용하는 제도하던 방법들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맥켄지는 포춘 500대 CEO 중 가장 성공적인 CEO를 연구한 결과 두 CEO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닉 리덴베르크 포춘지에서 11월 16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제목이었는데 제가 본문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모른다고 가장 먼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초인적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빨리 배우고 더 적응력이 높았으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잉을 무력화하고 강점과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화된 방법들이 이었습니다. 다이먼은 팀들에게 말합니다. 최고의 자아, 셀프를 가져오지 말고 최악의 자아를 가져오세요. 문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드워는 이것이 나쁜 행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솔직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기꺼이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리더십의 도전과제, 사람들이 리더십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아무도 리더십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잘 해내고 있는 깨달은 지도자가 이끄는 것이라면 이 세대에서 매우 중요한,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이먼 씨를 대표적으로 그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CEO의 30%가 첫 3년을 넘기지 못하며 이 기준을 지나면 장기 재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위 5분위 CEO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회사, 경제 전체, 전 세계에 불균형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CEO를 계급을 통해 상승한 사람이 아니라 운영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먼에 따르면 주주 활동가들은 공기업에 대한 엄격한 사모펀드 소유 기준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분기별 성과 측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반기로 하자는 의견도 나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러죠. 로스먼은 CEO가 상장 회사에 대한 사모펀드 모델의 지속적인 침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모펀드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채택한 새로운 이사회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고 성과가 저조한 경영진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함과 불편함의 힘. 그들은 호기심과 학습 마인드를 받아들이고 운영의 불편함을 구조함으로써 성공합니다. CEO가 끊임없이 촉매하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조직의 사회화학은 리더가 안주하면 상황이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불편함은 외부 압력에 대한 내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매우 가속화되고 사모펀드의 영향을 받는 이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리더는 끊임없는 성과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겸손과 끊임없는 학습을 유지하면서 불완전한 정보로 대담하고 자신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역할의 핵심 이중성을 탐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안합니다. 맥켄지가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인데 다 읽어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두각을 나타낸 이런 CEO들이 제가 봐서 표현하는 것은 제약이론 경영과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약이 뭐냐, 우리의 약점이 뭐냐, 자신의 잘하는 것을 책상 위에 가져오지 말고 잘못된 것을 가져와라. 제약이 뭔지 한번 가져와 봐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공정 이런 거 아닙니다. 차별화된 창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역시 제가 그 좀 배운 제약이론 경영에 이 숨겨진 히든 카드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은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솔직할 건 솔직해야죠. 중일 정상회담 안 하고 남아공 G20 정상회의서 중국 외교부 지지통신 외신부가 11월 17일 날 보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베이징 시사 중국 외무성의 마오닝 보도국장은 17일의 기자회견에서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부르크에서 22일, 23일 양일에 개최되는 20개국 지역 정상회의 G20 서미트에서 리강 수상과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의 회담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동성은 이날도 다카이치 씨 국회 답변서에서의 대만 유사 발언에 대한 비난을 전개했다. 그리고 시사통신의 트럼프 2.0 주요 기사 제목입니다. 가자 국제부대 창설식이 못제시 이스라엘 총리 발언 미에 타격하나. 가자 평화안 표결 처리 미제출 러시아는 대항한 안보리. 미국 최신의 항모 카브리의 입성 베네수엘라 압박 강화. 이번 주 TPP 장관회의 호주서 개최 틀 확대 등 협의 이런 것들이 있고 네타냐후 수상이 국제 그 안전보장군인가 그거 창설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큐슈너가 직접 찾아가서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긴장 고조되는 중일관계 구마모토를 찾는 관광객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구마모토 뉴스 KF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사히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7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한중 관계가 삐걱거리고 그럴 때 지방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뉴스를 내는 게 있었을까요? 어쨌든 사토 육기한 아나운서 5일 정도 전에 홍콩을 출항한 크루즈선이 대만과 한국을 경유해
야스시로 항에 도착했습니다. 구마모토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물어보니 일본에는 오늘 처음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아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본을 좋아합니다. 구마모토 성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도 정치 문제와 분리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중국인이 많습니다. 한편 대만 관광객들은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과 대만은 아마 함께 중국에 저항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좀. 많은 대만 사람들이 대만 독립 대중방위 논의에 지쳐 있습니다. 민감한 정치적인 화제에 코멘트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묵가게 주인은 손님의 80%는 외국인, 걱정돼요. 매출이 달라지니까요. 아소의 숙박시설이 걱정하는 것은 역량의 장기화입니다. 지배인 길어지면 올해 2월에 춘절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도 아무래도 중화권 손님들이 많이 일본에 오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일본은 미국의 그 대기업들이 대거 국부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부 경제 산업이 잘 안 돌아가고 하는데 인바운드라고 그러나요? 그 내부 관광 수지를 위해서 또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그래야 내수 경기가 좀 돌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이 구마모토 뉴스를 야후재팬에서 제가 자주 보니까 알고리즘이 자주 띄워주는 걸 수도 있는데 구마모토가 향후 관심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일중 관계에서도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구마모토 쪽에 또 미사일 부대도 설치가 됐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오키나와를 경유해서 그 다음 전지는 가고시마 쪽 남쪽이 아니고 그 안쪽 중부지방에 그 아주 천의 요새 같이 그 가려져 있는 데기 때문에 그 해안이 아주 전략력 진지로서는 구마모토 현이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도 거기다가 공장을 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는 게지요. 중국 일독도 주권 주장은 악성 언행, 한국 지지 물음표를 붙였네요. 임진수 노컷뉴스 11월 17일입니다. 핵심 요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외교부 대변인 독도 관련 질문에 일본의 악성 언행 규정. 중국 독도 문제 중립 입장, 이번엔 간접적으로 한국 지지. 나카이치 총리 대만 관련 발언 발끈한 중국 본격 보복 나서. 관계 개선 흐름 한국과는 우호 분위기 위에 독도 언급한 듯. 홍상 중국 당국의 브리핑에서 나온 중국 관영 매체의 질문은 사전에 당국과 조율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날 마오 대변인의 답변은 일본 정부를 겨냥한 중국 당국의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기다가 지난 15일과 16일에 각각 자국민의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발동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16일 해경 함선 편대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을 통과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으로 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던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지난 9일과 10일 한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잇따라 전복된 뒤 한국이 신속히 경비함과 헬기를 보내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인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대 일본 총리들 가운데 대만 유사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유일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반중 친대만 성향을 드러내왔다. 요거 중국 어선 전복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어선인지 마약 운반선인지
그래서 우리가 더 경비함과 헬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 어선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또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을 아전 인수식기구로 그 마오닝 대변인이 언급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사진을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은 약간 그 째려보는 얼굴을 했는데 시진핑은 덕후한 중후한 사진을 비교하는 요 행태를 보고서 이 노컷뉴스도 이거 편집할 때 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서로 째려보는 사진을 갖다가 대해야지. 우리 시진핑 엉아는 항상 그 중후하고 그런 덕후가 있는 그런 얼굴 표정에 미소 짓는 얼굴을 해놓고 다카이치 수상은 약간 째려보는 듯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러시면은 저기 노컷뉴스도 친중 언론 매체군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대립관계면은 대립적인 사진을 갖다 비춰야지. 이 사람들아. 세계 최고의 도시 백선, 아시아권 약진 도쿄는 4위, 오사카는 23위. 포브스 1월 17일입니다. 도쿄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과 음식문화, 치밀한 도시 설계가 평가돼 4위를 유지됐다. 레조넌스는 엔저를 배경으로 여행자 수가 기록을 갱신해 작년에는 약 3,7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일, 올해도 월간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썼다. 미국의 인기가 시들해지는가 하면 아시아권 약진, 세계적인 동양 랭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럽의 도시이지만 아시아세가 급속히 차이를 줄이고 있다. 여행 패턴이 동적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톱 20에 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를 보자. 도쿄 4위, 싱가포르 6위, 시드니 11위, 서울 13위, 베이징 15위, 상하이 16위, 홍콩 19위, 그리고 아시아의 유럽을 연결하는 이스탄불이 20위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홍콩 갈 바에야 한국 오겠다 하는 거죠. 세계의 최고 도시 백선, 런던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뉴욕이 미국이고 파리, 도쿄 이렇게 돼 있고 마드리드, 스페인, 싱가포르, 로마, 두바이, 베를린, 바르셀로나. 중동에서는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그게 들어가 있네요. 시드니,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13위가 한국으로 되어 있네요. 부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한 10위 정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위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날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대통령 금융계급제 후폭풍, 포용금융 앞세운 금리통제 논란 확산. 이날이 뉴데일리 11월 17일입니다. 그 기업 총수들 모아놓고 나온 자리에 CVC인가 그 금융 관련 이런 거였는데 뭔 얘기인가 좀 뒤에 얘기가 나오네요. 가난한 사람 빚산이자 금융계급제론, 은행 이익으로 금리 낮추기 압박, 데이터 비켜간 진단의 시장 혼선, 취약계층 지원, 재정보증 설계론이 빠져, 금융계급제 깨야 이후 포용금융 총동원 민간이익 동원 시그널, 신용점수는 계급점수가 아니다. 데이터와 어긋난 금융계급제 프레임, 금리를 재분배 도구로 쓰면은 건전성 배임 금융배제 리스크 한꺼번에.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금리 통제가 아니라 리스크 분담 설계가 필요하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위험, 부도 확률, 자본 비용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이를 행정적으로 왜곡하면 은행은 자연스럽게 심사 기준을 강화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배제하게 된다고 경고. 이를 막기 위해 정책이 더 깊게 개입하면 관치금융이라는 부작용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부를 수 있다. 국제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의 금리 보전, 2차 보전, 부분 보정, 신용정보 개선,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차주의 위험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주류다. 또한 그는 대출 목적 구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생계 목적 대출과 투기 자산 확대 목적 대출 등 대출이 동일 기준에서 지원될 경우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이 포용이라는 용어는 2015년 로스차일드 여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워크힐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이 ESG를 도입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포용적 자본주의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 포용적 자본주의란 것은 ESG를 잘하는 기업에 돈을 대출해 주지 환경을 망치고 소셜과 지배구조가 안 좋은 데다가 돈을 대출해 주지 말라우 라는 게 포용적 자본주의의 의미로 썼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쓰는 이 포용, 영어로 다 인크루시브 같은데 포용금융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말만 좋은 것만 갖다 쓰면 다 되는 건지 의미는 엄청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